암 경험자분들을 위한 운동 라이브 상담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앞에서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알고 들으셔야 될 것 같아서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세컨드 닥터 서비스에서 운동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 김종광이라고 하고요. 저는 운동 생리학 박사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 박사 학위 논문을 쓸 때 그 조기 위암 환자분들에게 운동을 적용시켜서 그 운동의 효과가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그런 논문을 써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실제로 저기 세브란스 암병원에 계신 위암 환자분들 약 한 8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의 직접 체력 측정도 다 해보고 8주 동안 운동 프로그램도 직접 지도를 했던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2016년부터는 제가 지금 저희 회사 이 세컨드 닥터를 만든 메디플러스 솔루션이라는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신 세컨드 닥터 안에 있는 운동 프로그램, 뭐 운동 컨텐츠, 운동 상담,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세컨드 닥터 운동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한 2주 전 정도에 그 세컨드 닥터 서비스 메인 화면에서 운동과 관련해서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 미리 질문들을 조금 받았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어요. 대략 한 30분 정도가 저희에게 질문을 주셨고요. 그 내용들을 좀 제가 답변을 잘 드릴 수 있도록 리스트를 잘 정리를 해서 제가 오늘 가지고 왔으니까 차근차근히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는 뭐 대략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진행될 것 같고요. 아까 시작할 때쯤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이외에도 뭐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거나 뭐 얘기를 들으시다가 또 궁금한 부분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주저하지 말고 채팅창에다가 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거 보고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궁금하다고 전달을 주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씩 차근히 조금 짚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주신 대략 한 30여 가지 질문 중에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걷기와 관련된 질문들이었어요. 뭐 대략 이런 내용들이죠. 걷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걷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뭐 몇 보 이상 걸어야 운동 효과가 있는 건가요? 하루에 몇 분 이상 걸어야 되나요? 뭐 이런 걷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문들을 조금 많이 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이 걷기 운동과 관련된 운동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암 수술을 받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신 상태에서 내 몸을 회복하고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해야 하는 걷기 운동은 사실 이미 가이드라인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건강 상태를 향상시키고 내가 지금 암 수술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수술 이후의 몸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에너지 레벨도 낮고 건강 레벨도 낮은 상태일 거란 말이죠. 그 낮은 상태의 내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걷기 운동량은 일주일에 150분 이상의 걷기 운동을 권장을 해요. 자, 근데 일주일에 150분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애매하죠. 뭐 그럼 하루에 150분 해도 되나? 아니면 뭐 10분씩 15번 나눠서 하면 되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그래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주일에 150분 이상의 걷기 운동을 권장을 하는데 한 번 운동할 때 30분 이상, 즉 30분 이상의 걷기 운동을 5회 이상 하는 것을 일주일에 150분 이렇게 계산을 해서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매일 하루에 30분씩 주 5일 그렇게 운동을 하라고 지금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주당 150분 이 운동량은 가장 최저 수준으로 권장하는 운동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건강 회복을 위해서 일주일에 150분, 한 번 운동할 때 30분, 이렇게 주 5일 이상 운동을 하세요. 이게 최소한의 권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체력 상태가 더 좋고 몸 컨디션이 더 좋으면 그 이상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걷기 운동을 하는데 도대체 걷기 속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질문을 또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사람에 따라서 걷기 속도가 다르고요. 걷기 보폭이 다르고요.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이 걷기 운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 운동 강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권장하는 이 운동 강도는 조금 힘든 수준. 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내가 어디 밥을 먹으러 가거나 지하철 버스를 타러 가는 그 보통의 걷기 속도 있죠. 요거를 만약에 내가 러닝머신 위에서 걷는 속도로 비교를 해보자면 한 4에서 4.5km/h 정도가 보통의 사람들이 걷는 속도일 거예요. 자, 근데 이 걷기 운동을 할 때는 이 보통의 걷기 운동 속도보다 조금 더 빠른 템포로 운동을 하시는 게 좋아요. 다시 한번 러닝머신의 속도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걷기 운동을 할 때는 최소한 5km/h에서 6km/h의 속도로 걷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성인 남성이건 성인 여성이건 평소 걸음걸이보다 한 걸음 더 걷고 그리고 조금 더 빨리 걷는 수준의 운동 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걷다 보면 이마에서 땀도 나고 등에서 땀도 날 거예요. 그리고 숨도 조금씩 차면서 헉헉거릴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막 정말 힘들게 운동을 해서 막 숨이 턱까지 차는 그런 수준은 아니고요. 이렇게 걸으면서 요 정도 수준의 운동 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걷기 운동은 그냥 내가 일상에서 막 그냥 걷고 다니는 그런 걷기보다는 아예 그냥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나 걷기 운동 시작이라는 생각을 갖고 평소보다 조금 더 빠른 보폭, 다시 한번 러닝머신 속도로 말씀드리면 5km/h에서 6km/h. 근데 만약에 내가 키가 엄청 큰 사람이다. 그래서 뭐 185, 막 이 이상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 6km/h보다 조금 더 빨리 걸어도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다리가 길고 보폭이 기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자신의 그런 신체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은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는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속도는 대략 5에서 6km/h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걷다 보면 이마나 등에서 땀이 날 정도의 걷기 속도다. 네, 그러한 속도로 일주일에 150분, 하루에 30분, 주 5일 이상 걸어야지 걷기 운동을 했을 때 충분한 운동의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질문이 들어온 부분이 어떤 분께서 본인은 걷기만 하고 계시대요. 근데 걷기 운동 시간을 재면서 운동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요. 하루에 8,000보 정도씩, 그러니까 이제 이런 스마트워치나 스마트 밴드 그리고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 요즘 보수가 다 계산이 되잖아요. 그걸 봤을 때 8,000보 정도를 하루에 걸으신대요. 요게 과연 나의 운동량으로 적합하냐라고 여쭤본 분이 계세요. 근데 이 8,000보라는 걸음을 걷기 운동 시간으로 환산을 해보면 대략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 5.5에서 5.6km/h 정도 빠른 걷기 속도죠. 요 걷기 속도로 성인 남성 기준으로 1시간 정도 걸었을 때 약 8,000보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하루에 8,000보씩 걸으시는 분들은 운동량이 생각보다 꽤나 많으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WHO 아시죠? 세계보건기구. 이 세계보건기구에서 암 생존자분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해야 되는 운동량을 권장을 하고 있는데 그 운동량의 하루의 걷기량은 8,000보에서 10,000보가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이 WHO에서 권장하고 있는 이 운동량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런 많은 질문들 하시는데 자기는 그냥 시간 내서 걷기 운동 하기가 싫고 나는 평소에 걷는 양이 되게 많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덜어 있으세요. 근데 사실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예 운동 시간을 딱 잡아서 하루에 30분이면 30분, 40분이면 40분, 1시간이면 1시간 요 시간대로 그냥 쭉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사실은. 근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 나는 그냥 평소에 활동량이 되게 많은 사람이야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8,000보에서 10,000보가량의 활동량을 갖고 계신 분들도 하루에 3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하는 것 그 이상만큼의 운동 효과를 가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걷기 운동은 사실은 요 정도면 되세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루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그리고 운동을 하실 때는 빠른 걸음 5에서 6km/h, 헉헉 숨소리가 나고 대신 숨소리가 날 때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 혹은 전화 통화 요 정도는 가능한 그 정도의 운동 강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게 이해가 좀 빠르실 거예요. 만약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 그러면 그 정도 운동 강도가 운동 중 심박수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라고 만약에 물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대략 한 100에서 120 정도의 심박수 수준이 될 것 같아요. 뭐 사람에 따라서 편차가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네, 근데 보통의 뭐 안정시 심박수가 한 60에서 70 정도 되는 일반인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100에서 120 정도 나오는 심박수 수준으로 걷게 되면 굉장히 걷기 운동으로서는 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걷기 운동을 했을 때 도대체 뭐가 좋은데 어떤 효과를 가질 수 있는데 라는 질문이 또 있으실 수가 있어요. 사실 요즘은 병원에서 퇴원하시면 바로 그냥 무조건 그냥 걷기 운동하세요. 뭐 하세요.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간호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근데 운동이 도움이 되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뭐가 좋은지, 뭐가 도움이 되는지 뭔가 명확하게 알려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사실은 이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내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훨씬 더 동기부여가 발생을 하면서 운동을 열심히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운동의 효과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이미 좀 검증이 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걷기 같은 경우에는 네, 걷기는 일단 혈액순환에 굉장히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전신의 혈액을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을 하는 근육 쪽에다가 혈액을 계속 공급을 해야 돼요. 산소 공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신의 혈액순환이 굉장히 원활하게 된다라는 점이 일단 1차적인 운동의 효과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결국 걷기 운동도 유산소 운동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특히나 빠른 걸음으로 지속적으로 걷게 되면 우리는 흔히 중강도 유산소 운동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런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심폐기능이 강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심장이 튼튼해지고 폐가 튼튼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유산소성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또 하나 심폐기능이 강화가 되면 우리 몸에 혈관이 있죠. 혈관 자체도 튼튼해지기 때문에 혈관성 질환에도 굉장히 예방 효과가 좋아요. 특히 암을 경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항암 치료까지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항암 치료가 심장의 독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뒤에도 말씀을 드릴 텐데 항암 치료 중이시거나 항암 치료를 마친 이후에 심박수가 너무 빨라요. 평소에 빈맥 증상이 나타나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생각보다. 네.
이런 분들일수록 이런 유산소성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심폐기능을 강화시키고 내 혈관을 조금 더 튼튼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유산소 운동에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생리적인 효과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암을 경험하신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이 피로감 그리고 이 정신적인 문제, 뭐 불안감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암에 걸리기 이전보다 훨씬 많이 경험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암에 걸리신 상태에서 걷기 운동을 연구한 굉장히 많은 다양한 논문들을 보게 되면 특히나 이 암에 걸린 이후에 느끼는 피로도 개선에 이 걷기 운동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연구 보고가 엄청나게 많아요. 네. 사실 그 효과가 왜 일어나는지 정말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조금은 어려워요.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걷기 운동 주 150분 이상 30분에 5회 이상 이거를 최소한 8에서 12주 이상 꾸준히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 피로도를 느끼는 정도가 정말 드라마컬리하게 줄어들었다라는 연구 보고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뭐 불안감, 우울감, 그리고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뭐 그런 안 좋은 수면 상태 같은 것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화를 시켜줬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걷기 운동 같은 경우에는 내 몸의 체력 상태를 향상시키고 몸의 기능 상태를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의 질, 그러니까 수술을 잘 받았지만 사실은 앞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의 질을 영위하면서 살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것에 있어서 이런 운동이 굉장히 큰 영향을 그리고 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걸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잘 살아나갈 수 있게 해주는 밑거름을 만들어주는 게 이 운동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걷기에 대해서는 이 정도 수준으로 한번 얘기를 마쳐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으로 많이 물어보신 게, 자, 근력 운동이에요. 사실 근력 운동이 어떻게 보면 걷기 운동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를 생각보다 잘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왜냐면, 사실 이 근력 운동이라고 딱 얘기를 들었을 때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력 운동? 그럼 헬스장 가야 되나? 피트니스 센터 가야 되나? 나 PT 받아야 돼? 아마 열이면 7, 8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예. 사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환경에서는 그게 영 틀린 말도 아니에요. 예. 하지만 암을 경험하시고 암 수술 이후에 댁으로 가셔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은 굳이 그런 센터에 가시거나 PT를 받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집에서 내 맨몸으로 할 수 있는 근력 운동만 꾸준히 해 주시더라도 굉장히 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집에서 간단하게 따라 하실 수 있는 운동들, 근력 운동들,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알려드릴까 해요. 네. 자, 그 전에 미리 말씀드릴 게 그렇다면 근력 운동은 도대체 몇 번을 해야 하나요? 네. 어떤 근육을 운동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 또 있으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암 수술 이후에 건강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근력 운동량은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 번을 하루에 한 번 운동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2일 혹은 3일 요렇게 권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2일에서 3일 운동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또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요거를 근력 운동 같은 경우에는 연달아 운동을 하기보다는 최소한 하루에서 이틀 정도 휴식을 갖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로 해요. 이게 왜냐면 요거는 또 약간 그런 생리적인 얘기인데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은요.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이 사실은
굉장히 얇은 실처럼 모여있는 근섬유로 되어 있어요. 근섬유가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수축 이완을 반복하면서 힘을 내게 되고 그 힘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근력이 향상되고 근육량이 증가가 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근육이 이렇게 운동을 할 때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큰 힘을 내고 굉장히 큰 피로감을 느끼는데 이 상태에서 충분한 휴식기를 가지면서 근육이 회복을 하면서 근력도 좋아지고 근육량도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조금이라도 이 근육 운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운동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운동 이후에 가져야 되는 휴식,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어디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사실은 근육은 쓰면 쓸수록 닳아요. 예. 이 근육은 단백질로 되어 있잖아요. 이 단백질은 손실돼요. 이 손실된 단백질을 내 몸 안에 있는 다른 단백질을 끌어와서 회복을 하면서 근력도 늘어나고 근육량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근육이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 근육에 대한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 근력 운동을 한 다음에는 뭐 다음날 최소한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휴식을 하시고 그 다음날 또 운동을 해라라는 차원에서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운동을 권장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2일에서 3일 정도 운동을 하라고 말씀을 드린다라는 걸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한 번 운동할 때 어느 부위를 운동을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또 있을 수 있죠. 전신 다 해주셔야 돼요.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슨 뭐 바디 프로필을 찍거나 혹은 정말 요즘 뭐 좀 옛날 말이 됐죠. 몸짱이 되거나 뭐 그런 목적으로 운동을 한다면 분할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하루는 팔 운동, 하루는 어깨 운동, 하루는 가슴 운동 이렇게 운동을 하겠지만 사실 우리의 근력 운동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네. 근육량이 손실되는 걸 예방을 하고 기초 체력을 향상시키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암을 더 잘 이겨낼 수 있는 체력적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그러니까 정말 내 몸에 체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근력 운동이기 때문에 그러한 조금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운동을 할 때 전신 근력 운동을 해주시고 다음 날은 전체적으로 회복을 해주시고 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근력 운동을 해주시고 이런 패턴으로 근력 운동을 하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근력 운동을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겠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정말 간단하게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근력 운동 4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첫 번째, 정말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상체 운동. 뭐 어떤 것들이 떠오르는지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저는 지금 하나가 딱 떠올랐어요. 네.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팔굽혀펴기. 네. 보통 상체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팔굽혀펴기예요. 자, 근데 팔굽혀펴기 쉽지 않아요. 당연히 쉽지 않죠. 이거 그냥 일반적인 성인 남녀한테 팔굽혀펴기 해보세요라고 시키면 보통 20개도 힘들어요. 정말 평소에 운동하는 사람들 아니면. 자, 그런데 나는 암 수술을 받았는데 지금 체력이 바닥인데 도대체 어떻게 팔굽혀펴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아? 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건 조금 변형되는 팔굽혀펴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게 보통 저희가 엎드려 뻗쳐라고 얘기를 하죠. 바닥에 엎드린 상태에서 팔을 뻗어서 엎드려 뻗쳐 자세에서 팔굽혀펴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자세에서 무릎을 그냥 바닥에 대세요. 그러니까 무릎을 바닥에 대고 팔굽혀펴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훨씬 쉽게 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만약에 그것도 난 너무 힘들어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냥 벽 있죠. 여기 제 뒤에 보시는 이런 하얀 벽. 그냥 하얀 벽에다가 팔을 딱 짚고 그냥 팔굽혀펴기 하세요. 네. 그렇게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팔굽혀펴기가 어깨, 삼두, 가슴 다 포함, 등도 사실 운동이 돼요.
뒤로 이렇게 조일 때 등 근육까지도 쫙 조여지거든요. 우리 흔히 말하는 광배까지도 운동이 되는데 상체 전반적으로 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버티고 미는 것만으로도 근력 운동이 충분히 된다. 근데 요거는 이제 내 근력 상태에 따라서 그냥 일반적인 벽에 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바닥에 무릎을 대고 할 수도 있고 나는 정말 체력적으로 괜찮아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형태의 팔굽혀펴기를 하셔도 돼요. 자, 그럼 몇 개를 해야 될까요? 보통 10개에서 15개. 그거를 3에서 5세트. 3에서 5세트. 요거는 자신의 체력 수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번 할 때 10에서 15회를 해주시고 요거를 한 번 한 다음에 한 1분에서 2분 정도 휴식을 가진 다음에 다시 한 번, 그리고 또 휴식하고 다시 한 번, 요거를 3번에서 5번 정도 반복을 해주시면 상체 전반적인 근육을 발달시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운동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그 정현주님께서 윗몸 일으키기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자, 보통 이 암 수술이라고 하면 보통은 복부 쪽에 절개를 통해서 수술을 하게 되죠. 요즘 뭐 복강경으로도 많이 해서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만 이 복부 쪽에 자극이 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은 정말 우리가 흔히 막 잡고 빠르게 팍팍팍 이런 식으로 하는 윗몸 일으키기는 사실은 조금 힘들어요. 대신에 바닥에 누워서 여러분들 크런치라는 동작 아시죠? 바닥에 쫙 누워서 요 상체만 살짝 이렇게 말아 올리는, 제가 옆으로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누워 있으면 이게 지금 누워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잡고 상체만 살짝 말아 올렸다가 내렸다가 말아 올렸다가 내렸다가 말 그대로 복부 쪽에만 살짝 자극을 주는 이제 크런치라는 운동이 있는데 그 크런치 운동을 해주시면 복부 근력을 향상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나는 복부에 수술을 했기 때문에 복부 운동 못해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럴수록 복부 쪽에 칼을 대고 그랬기 때문에 피부랑 근육을 다 절개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어 부분이 있죠. 이 코어 부분이 굉장히 약해져 있어요. 근데 코어가 무너지게 되면요, 여러분들 신체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암 수술 이후에는 물론 이 수술 부위가 완전히 다 회복은 돼야 돼요. 네. 바로 복근 운동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보통 한 달, 그리고 한 달에서 6주, 조금 더 오래 가시는 분들은 한 8주 정도 지나시면 충분히 이 배 쪽에 자극이 되는 운동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때쯤 되시면 이 크런치라는 운동 해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자, 근데 나는 그 전에 뭐 한 수술한 지 한 4주, 6주 요때부터 복부 운동 하고 싶어 라는 분들이 계시면 우리 그냥 제가 잠깐 서볼게요. 네, 그냥 이렇게 선 상태에서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이 무릎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동작 있죠? 네, 무릎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동작을 통해서 요 아래 복부 쪽을 지속적으로 자극을 해주는 운동을 또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운동은 복부에 있는 근육량을 향상시키고 근력을 엄청나게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하체를 들어 올리면서 아래 복부 쪽에 힘을 키울 수 있는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러한 운동을 해주는 것조차도 복부 쪽에 힘을 키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운동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어느 정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크런치를 하셔도 되고 크런치 말고 또 다른 운동을 하고 싶다라고 되시면 진짜 그거는 한 12주 정도 지난 다음에 하실 수가 있는 운동인데 바닥에 누워서 다리 들어 올렸다가 내렸다 이게 레그레이즈라는 운동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워서 다리 들어 올렸다가 내렸다가 다리 들어 올렸다가 내려 올렸다가 이 운동을 해주셔도 굉장히 좋아요. 대신에 이 레그레이즈라는 운동을 할 때는 처음에는 반드시 옆에 보조자가 한 분 계시는 게 좋아요. 보조자 한 분이 다리를 좀 이렇게 받쳐주셔서 그래도 복부 쪽에 또 너무 과하게 힘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적당히 팔로 받쳐서 이렇게 내렸다가 올렸다가 보조해 줄 수 있는 보조자가 옆에 있으면 더욱 큰 도움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부터는 이제 하체 운동 갈게요. 하체 운동은 뭐 말이 필요 없어요. 스쿼트 하세요. 스쿼트 하시는데 나는 스쿼트 할 때 무릎이 아파, 뭐 골반이 아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은 벽 있죠, 벽. 벽에 그냥 스쿼트 자세로 등을 그냥 탁 기대고 다리만 접고 그냥 버티세요. 우리가 이걸 월 스쿼트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냥 정말 앉은 상태에서 벽에 등 딱 대고 이렇게 딱 팔짱 끼고 한 30초에서 1분 정도 그냥 버티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운동하시면 무릎도 굉장히 자극이 덜 가고요. 이 허벅지랑 힙 그리고 이 허리 아래쪽까지도 굉장히 큰 자극을 주면서 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이 가능해요. 네, 그렇게 벽에 등 대고 앉아서 버티는 운동 하셔도 되고요. 나는 자세가 잘 나오고 스쿼트 잘해 그러신 분들은 그냥 원래 하시던 대로 스쿼트 앉았다 일어났다 하셔도 돼요. 네. 근데 만약에 난 벽에 등 대고 하는 거 별로 싫어. 근데 스쿼트는 하고 싶어. 라는 분들은 여기 또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뒤에 의자가 있어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의자에 그냥 팔 앞으로 하시고 그냥 잠깐 툭 앉았다 일어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그때 엉덩이로 그냥 의자를 살짝 툭 찍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털썩 앉았다가 올라오시는 게 아니라 살짝 툭 찍고 올라오기. 네. 이렇게 해주셔도 굉장히 큰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스쿼트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으세요. 그리고 뭐 흔히들 말하잖아요. 무릎이 발 앞꿈치를 나가면 안 되고 각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운동 목적은 뭔가 정말 운동 전문가처럼 혹은 무슨 피트니스 선수가 될 것처럼 그런 운동 아니에요. 네, 정말 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력 향상의 운동이기 때문에 물론 자세가 좋으면 훨씬 운동 효과가 좋겠지만 그런 자세만 계속 신경 쓰다 보면 제대로 운동을 못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세가 조금은 흐트러지더라도 어쨌든 내가 해야 되는 운동량을 챙기자라는 그런 개념으로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스쿼트 하실 때 너무 그렇게 선생님 발각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무릎이 발 앞꿈치로 넘어가요. 네, 그런 거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뭐 막 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자세만 지켜가면서 그냥 적당히 운동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자, 허벅지 우리 지금 팔, 어깨, 가슴, 그리고 복부, 허벅지, 엉덩이 운동 지금 다 하신 거예요. 네. 자, 마지막. 종아리 남았죠, 종아리. 종아리 운동도 해주셔야 돼요. 종아리 운동 정말 쉬워요. 벽에 딱 손 짚고 선 자세에서 뒤꿈치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해주시는 거예요. 네. 이 운동을 하실 때 조금 더 자극을 원하시는 분들은 뒤꿈치 쭉 들은 상태에서 한 5초에서 10초 버티세요. 그 다음에 천천히 내리시고 다시 한번 쭉 들었다가 5초, 10초 버텼다가 천천히 내리시고 그거 반복해 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그것도 나는 자극이 조금 덜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벽에 손을 딱 완전히 고정시킨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뒤로 드세요. 그리고 한쪽 다리로만 버텨서 뒤로 쭉 들어 올렸다가 내렸다가 들어 올렸다가 내렸다가 요거 반복해 주시면 돼요. 요거 4개만 한 세트에 10개에서 15개 그리고 3에서 5세트 정도 반복해 주시면 진짜 전신 운동 따르게 안 하셔도 돼요. 그 정도만 해주셔도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체력 향상시키고 건강 향상시키는 데는 충분한 운동량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한번 잘 따라서 해봐 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나는 뭐 팔 운동 더 할래 라고 하시면 그냥 아령 덤벨 한 2kg, 3kg짜리 하나 사셔서 그냥 잘 아시는 들었다 내렸다 이런 거 그냥 기본적인 거 여기다 추가를 해주셔도 돼요. 상관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운동은 우리 몸 중에서 큰 근육, 대근육이라고 하는 아이들을 주로 쓰는 근력 운동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대근육을 자극해주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위에 좀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에 뭐 부가적으로 선생님 저는 다른 운동 이런 것도 해보고 싶은데요. 그건 하면 안 되나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의 체력이 허락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라면 다 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운동량은 최소한의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 이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하세요.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근력 운동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항암 관련돼서도 질문이 있으셨어요. 항암이, 항암 질문이 3가지가 들어왔는데 거의 공통적인 것 같아요. 항암을 하고 나서 걷기만 해도 심박수가 너무 빨리 뛰신대요. 그리고 평소에 계실 때도 심박수가 너무 높게 뛰시고, 요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보통 항암 치료제들 중에 굉장히 많은 비율로 차지하는 게 이제 항암 치료제 자체가 이 심장 근육의 독성을 띠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항암 치료 해보신 분들은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을 수도 있는데, 이 심근 독성이라는 걸 갖고 있는 항암제가 굉장히 많아서, 물론 항암 치료를 한다고 해서 다 심장이 막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래도 좀 높은 비율로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뭐 어느 정도로 빠르게 심박수가 뛰는지는 제가 정확히 뭐 저한테 뭐 말씀을 안 주셔서 모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한 평상시 한 100에서 120 정도 뛰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 안정시 심박수라고 하죠. 평상시 그냥 안정된 상태에서 100에서 120 이상 뛰게 되면 우리 흔히 말하는 빈맥이라는 맥박이에요. 사실 빈맥은 뭐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태이긴 해요. 그래서 계속 관찰이 좀 필요한 상태이긴 한데, 보통 일반적으로 항암 치료 이후에 한 5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서서히 조금 괜찮아진다고는 해요. 하지만 그 증세가 계속 지속된다면 그거는 사실은 병원에 가서 심전도 체크를 해보신다거나 조금 다양한 의학적 검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수도 있어요. 추적 검사가 좀 필요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암 치료 이후에 그런 빈맥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사실 이거를 운동으로 어떻게 해결하기보다는 병원에 가서 의료진과 상담을 하시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먼저 추천을 드려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은 그러면 운동으로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사실은 유산소 운동이 가장 그나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유산소 운동을 계속하다 보면 심장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고 내 몸의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모세혈관도 확장시켜주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심혈관계 기능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항암 치료 때문에 나타나는 이런 빈맥 증상, 뭐 그런 것들을 조금은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정도로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아무래도 조금 의학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항암과 관련돼서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었어요. 항암 이후에 발바닥 앞꿈치 쪽에 통증이 있으시대요. 제 생각으로는 요거 말초신경병증이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질문자 분께서는 이 족저근막염 증상이 본인이 원래 있으셨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족저근막염은 발 앞꿈치 쪽보다는 뒤꿈치 쪽에 좀 많이 발생하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발이라고 한다면 요 발 뒤꿈치를 바닥에 댄 상태에서 앞꿈치를 쭉 당겼을 때 요 뒤꿈치 부위에 통증이 느껴지게 되면 보통 족저근막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질문자분께서는 발바닥 앞쪽에 좀 전반적으로 통증, 좀 저릿저릿한 느낌이 있으시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 보니 말초신경병증에 좀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항암 치료 중에 나타나는 말초신경병증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사이드 이펙트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이 증세가 굉장히 미비한 경우에는 아주 간단한 하체 스트레칭이라든지 뭐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하체 운동만 해주시더라도 좀 완화가 돼요. 완화가 되지만 이 정도가 조금 심하다, 막 걸을 때 계속 찌릿찌릿하고 혹은 걷지도 못할 정도로 찌릿찌릿하다라고 느껴지시면 그거는 무조건 병원에 가서 확인을 받아보시는 걸 권장드려요. 뭐 약물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좀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말초신경병증인데 아주 경미한 수준의 말초신경병증이다라고 하시면 하체 스트레칭 많이 해주세요. 특히 종아리 쪽.
종아리 쪽 스트레칭이랑 아킬레스건 쪽 스트레칭 많이 해주시면은 조금 완화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신발, 밑창 푹신푹신한 거 신으시고요. 네. 그리고 걷기 운동은 되도록이면은 너무 오래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발 쪽에 말초신경병증이 있으신 경우에는.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운동 빈도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계세요. 네. 하루에 1시간씩 한 번 하는 게 좋은지 20분, 30분씩 나눠서 하는 게 좋은지 뭐 이런 질문이 있으셨어요. 자, 제가 이거는 명확하게 답을 드릴 수 있어요. 1시간씩 하던 20분씩 3번 나눠서 하던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네, 요거는 이 암 수술 이후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희 같은 운동 전문가들이 운동 처방을 할 때 아주 기본적으로 쓰는 운동 프로그램 메이킹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걷기 운동을 예로 들게요. 하루에 60분 걷는 거랑 아침, 점심, 저녁 20분씩 3번 나눠서 걷는 거랑 어떤 게 더 효과가 있을까요? 아주 뭐 기본적인 생각으로는 당연히 60분 쭉 하는 게 효과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네. 똑같아요. 60분 한 번에 가는 거랑 20분 3번 나눠서 하는 거랑 완벽하게 똑같진 않지만 차이가 있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데일리 컨디션에 따라서 내가 오늘 컨디션이 좋아. 나 오늘 1시간 쭉 갈 수 있는 컨디션이야. 그럼 1시간 쭉 가시는 거고요. 아, 오늘 좀 컨디션 별론데? 오늘 좀 나눠서 해야겠어. 그럼 나눠서 가시면 돼요. 그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형식으로든 내가 내 컨디션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춰서 운동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위암과 관련돼서 질문이 또 있으셨어요. 네, 위암.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조기 위암 수술을 하신 분들로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사실 위암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네, 벌써 저희 그 라이브 진행한 지 40분이 넘어가고 있어서 그냥 정말 필요한 요소만 말씀을 드릴게요. 위암 같은 경우는요, 위를 절제를 했기 때문에 일단 먹는 거에 제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체중이 빠져요. 수술하고 나시면. 근데 중요한 건 체중이 빠지는데 단순히 체중을 보는 게 아니라 체중이 빠지면서 같이 나타나는 근육량 저하를 조심하셔야 돼요. 보통 체중이 빠지면 우리 몸속에는 체지방이 있고 제지방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지방을 제외한 다른 구조물, 뭐 근육을 포함해서 다른 뭐 여타 그런 내용들인데 체중이 빠지게 되면 보통은 살이 빠진다고 해서 지방만 빠진다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근육량도 무조건 빠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 근육량이 점점 빠지게 되면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몸이 쇠약해져요. 허약해진다고 하죠. 그리고 면역력도 떨어져요. 사실 암을 경험하신 분들에게 면역력 저하는 엄청나게 큰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위암 수술을 하신 분들은 근육량을 보존하는 거에 굉장히 포커싱을 두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위암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는 유산소 운동도 물론 중요하지만 유산소 운동보다는 근력 운동에 포커싱을 두시고 운동을 집중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근력 운동 주 2일에서 3일 정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주 3일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틀 간격으로. 네, 전신 운동을. 그렇게 꼭 해주셔야지 최소한 어차피 체중은 계속 빠질 수밖에 없어요. 어느 순간이 갈 때까지 체중은 쭉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체중이 빠지는 과정에서 근육량이 빠지는 것을 최소화시키는 게 일단 위암 수술을 하신 분들의 운동의 1차 목적. 네. 그렇게 꼭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체중이 빠지는데 근육량은 늘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죠. 먹는 양 자체가 줄어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체중은 빠지지만 최소한 근육량이 빠지는 거는 막자라는 걸 목표로 위암 수술하신 분들은 꼭 근력 운동을 해주셔야 된다. 자, 그러면 근력 운동에는 특별한 게 있나요?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거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저희 그 세컨드 닥터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근력 운동, 그것만 꾸준히 따라 하셔도 충분히 효과가 있으실 거예요. 네. 그 정도만 해주셔도 돼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단백질 잘 챙겨 드셔야 돼요. 요즘 단백질 음료 엄청 잘 나오잖아요. 예. 사실 그 위절제를 하신 분들은 대학병원의 교수님들께서도 직접적으로 단백질 보충제 권장들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백질 보충을 충분히 또 해주셔야 운동만 한다고 근육량이 쭉 유지되거나 느는 건 아니에요. 단백질로 보충을 해줘야 그 단백질을 통해서 근육이 성장을 하고 커지기 때문에 반드시 단백질 보충제까지 잘 좀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떤 단백질 보충제가 좋아요? 뭘 먹어야 돼요? 요거는 저희가 다음에 이 영양 상담도 또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 임상 영양사 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암 수술하신 분들 포인트, 무조건 근력 운동 이틀에 한 번씩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목적은 근육량을 증가시키기보다는 근육량이 빠지는 걸 일단은 막는다. 그게 1차적인 목적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저희 질문 몇 개 안 남았어요. 한 대여섯 개 남았으니까 빠르게 진행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전립선암. 전립선암도 질문이 꽤나 많이 들어오셨는데 사실 가장 많은 거는 요실금이에요. 전립선 제거 수술을 한 다음에 거의 아마 제가 알기로는 7알에서 8알 정도는 요실금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병원 교수님들께서 이 요실금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권장하는 게 골반 적은 운동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골반 적은 운동이 뭐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쉽게 말씀드려서 케겔 운동을 꾸준히 해주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 케겔 운동이 왜 도움이 되느냐? 제가 조금 의학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전립선암 수술을 하게 되면 전립선을 다 제거를 하고 그 제거를 하는 과정에서 이 오줌 줄기죠. 이 소변을 조절하는 요도관 그거까지 싹 제거를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변 줄기를 제어해주는 아이가 사라지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소변이 그냥 막 흘러 나오는 그런 증상이 바로 요실금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소변 줄기에 대한 뭐랄까 소변이 마려울 때 딱 잡아주는 부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근육이 골반저근이라는 운동이에요. 이 골반저근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이 골반 아래쪽에 우리의 방광이랑 장을 이렇게 제가 옆모습을 보여드리면 방광이랑 장을 이런 식으로 받치고 있는 근육이 있어요. 골반 아래쪽에. 지금 제 손모양처럼 이렇게 생긴 게 이게 골반저근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골반저근이 이 골반 아래쪽에서 방광이랑 장을 딱 이렇게 잡아주고 이 근육이 소변을 볼 때 힘을 딱 줬다가 뺐다 하면서 소변이 막 내 마음대로 나가는 걸 예방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골반저근은 이 우리가 지금 몸에 보이는 팔, 뭐 어깨 이런 밖에서 보이는 근육하고는 다르죠. 몸 안쪽에 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조차도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골반적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 남성분들 소변 보실 때 소변 쭉 보시다가 소변을 딱 멈출 때 힘이 딱 들어가는 부위 있죠. 보통 이 고환하고 항문 사이, 보통 그 위치거든요. 그 위치를 이렇게 힘을 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힘을 주실 때는 복부나 여타 다른 근육에다가 힘을 주시면 안 돼요. 딱 그 부위에만 집중을 해서 살짝 쭉 오므라들였다가 쭉 풀어줬다가 쭉 오므라들였다가 다시 한번 쭉 풀어들였다가 그거를 반복하는 게 케겔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이 항문 근육을 쫙 조였다가 풀었다가 이거를 케겔 운동이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에요. 항문 근육이 아니에요. 고환과 항문 사이에 그 사이의 근육을 이렇게 쭉 응축시켰다가 풀어준다. 그런 느낌. 소변을 참았다가 풀어준다. 그런 느낌으로 모았다가 풀어줬다. 모았다가 풀어줬다. 이걸 반복하는 걸 케겔 운동, 골반적은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골반적은 운동은 그냥 하루에 하실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하세요. 이거는 실제 성모병원의 전립선암 비뇨기과 교수님께서 직접 말씀 주신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해주세요.
그게 골반 적응 운동의 해답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아침 그냥 점심 저녁에 꾸준하게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뭐 더 시간이 되시면 계속 골반 적응 운동을 해주시는 게 요실금 예방에 그리고 관리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보통 한 3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해주면 요실금이 있으신 분들이 한 70% 정도는 개선되는 효과를 본다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골반 적응 운동은 요실금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되니까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나는 지금 요실금이 있는 상태인데 걷기 운동도 하고 싶고 근력 운동도 하고 싶어요. 어떻게 되나요? 네, 조금은 뭐 민망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민망한 거 아니에요. 전립선암 수술한 다음에 요실금 관리를 해주는 이런 기저귀 형태 패드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워낙에 뭐 잘 나와서 티도 잘 안 난대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입고 그냥 편안하게 운동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패드 형태의 요실금 관리를 해줄 수 있는 패드를 착용하시고 운동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뭐 마지막 내용들인데요. 뭐 기타 이런 운동 해도 되나요? 저런 운동 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거만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골프 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골프. 요즘 사실 젊은 분들도 그렇고 골프 굉장히 많이 치시죠. 스크린 골프도 많이 치시고 필드도 많이 나가시고. 자, 근데 골프를 언제 쳐도 되나요? 라고 물으시는데 사실 정해진 시기는 없어요. 왜냐면 골프를 쳐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스윙을 하실 때 상체를 뚝 뒤로 올렸다가 스윙하실 때 임팩트를 팡 치기 때문에 이 허리랑 이 옆구리랑 상체 전반적으로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위암이 됐든 대장암이 됐든 유방암이 됐든 내 수술 부위가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으면 골프 스윙 자세 자체가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특히 유방암 수술하신 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골프를 언제 시작할 수 있느냐의 질문은 기본적으로 내 몸의 근력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고 내 상체 움직임, 어깨 움직임, 몸통 돌림 이런 거를 통증이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골프를 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기가 그럼 도대체 언제쯤일까요? 대략적이라도요 라고 물으신다면 보통 8주에서 12주 정도라고 얘기를 하기는 해요. 여러 가지 논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봤을 때 수술 이후에 8주에서 12주 정도 회복이 잘 됐음을 가정했을 때 그 정도 시기에는 골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 상태가 얼마나 온전히 회복됐느냐를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골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걷기, 등산, 요가 등 자유롭게 많이 운동을 해도 네, 하세요. 상관없어요. 그냥 다 하세요. 내가 할 수 있으면 그냥 하시면 돼요. 제한이 있는 운동은 없어요. 네, 걷기 하셔도 되고요. 등산 하셔도 되고요. 요가, 필라테스도 많이 물어보세요. 하세요. 다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걷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냥 쉽게 그냥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 퇴원 직후부터 해도 돼요. 근데 요가, 뭐 필라테스, 골프, 테니스 이런 운동들은 특정한 동작을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 동작을 수행을 할 때 통증이 없고 무리가 없을 만큼 충분히 회복이 된 상태에서 운동을 해주셔야지 그 운동을 잘 할 수 있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것도 보통은 8주 정도, 거의 8주 정도 되면 대부분 어느 정도 회복이 되기는 돼요. 일상생활을 하는데 무리가 없을 만큼 회복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8주 정도가 지나면 뭐 일반적인 운동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의 몸에는 회복되는 이 속도의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해 봤을 때 내가 이 운동을 할 때 자주 하는 동작들 같은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어느 정도는 된 시점에서 운동을 해라 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풍욕에 대해서 여쭤본 분이 계세요. 사실 풍욕이 제가 뭔지 전혀 몰랐거든요.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뭐 자연 바람을 통해서 뭔가 산림욕처럼 뭐 하는 뭐 바람 목욕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제가 구글에 열심히 찾아봤는데 사실 이 풍욕이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암을 경험하신 분들이 치유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여러는 아니고 몇몇 전문가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이게 과학적으로 검증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걸 통해서 효과를 보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니까 뭐 단순히 그냥 옷을 다 벗은 상태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바람을 한 2분 쐬고 담요를 덮고 다시 바람을 한 2분 쐬고 담요를 약간 제 생각에는 체온을 낮췄다 올렸다 낮췄다 올렸다 하면서 뭔가 신체에 자극을 주는 뭐 그런 형태의 것인 것 같은데 이게 정확히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제가 잘 몰라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풍요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뭐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시는 것도 뭐 크게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뭐 몸에 커다란 뭐 해가 되는 그런 거는 아닐 것 같아서 네. 일단 제가 들어온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어요. 네, 다 말씀을 드렸고 혹시나 내 질문은 왜 답을 안 해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사실 제가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이렇게 카테고리를 묶어서 한꺼번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드린 답변 안에 아마 충분히 해결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채팅을 통해서는 뭐 따로 이렇게 질문을 주신 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로는. 네, 뭐 제가 말씀드린 게 충분히 도움이 되셔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할게요. 네, 충분히 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그래서 오늘 제가 라이브 상담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일 것 같고요. 혹시나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다들 어쨌든 저희 그 세컨드 닥터 서비스 회원분들이실 테니까 저희 서비스 들어오시면 건강상담소 있죠. 거기에 운동 영양 전문가들이 또 이렇게 답변을 드려요. 저도 지금 거기서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알고 있는 지식, 저희가 모르는 부분일 경우에는 공부를 해서라도 알려드릴 테니까 조금 더 편하게 더 그냥 진짜 그냥 뭐랄까 정말 단순하게 궁금한 것이라도 네이버 구글 혼자 들어가서 막 찾아보지 마시고 저희 같은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게 훨씬 더 제 생각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편안하게 저희 건강상담소 들어오셔서 물어보셔도 되시고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유튜브 저희 세컨드 닥터 TV 여기 들어가셔서 댓글로 질문 주셔도 저희가 또 답변을 드리고 있고 또 저희 세컨드 닥터 네이버 블로그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이버에 세컨드 닥터 치면 또 블로그가 나와요. 거기서도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되게 다양한 컨텐츠들 많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저희가 운동 전문가, 영양 전문가가 일주일에 한 건씩 열심히 작성을 해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거기에도 또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모쪼록 약 1시간가량 라이브를 진행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좀 얘기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건강관리 하시면서 운동을 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진심으로 바라고요. 오늘 이 라이브가 끝났다고 해서 뭐 빠이빠이는 아니니까 언제든지 궁금한 부분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루트들을 통해서 저희와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누실 수 있으시니까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를 주시면 최대한 친절히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신 분들 계실까요? 네.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네. 질문은 따로 없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 세컨드 닥터 유튜브 운동 라이브 상담소 오늘 첫 회였는데 어떻게 좀 만족하셨길 바라며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